여러분이 이제 호텔을 개인으로 취득하시더라도 공유로 취득하셔야 됩니다. 공유 지분으로. 자녀에 대해서 지분을 좀 나눠주는 것도 아주 이상적입니다. 강남 4구에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무조건 편법이나 불법 절대 안 됩니다. FM대로 바로 신고를 하시고 취득하셔야 돼요. 그냥 취득을 할 때 개인으로 취득을 할 것이냐, 법인으로 이제 취득을 할 것이냐 고민을 하겠죠, 그죠? 네, 단독법인의 양도양수입니다. 양수.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이제 좀 하이라이트인데요.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서울은 무조건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자, 개인으로 취득해야 되냐, 호텔을 법인으로 취득해야 되느냐, 한번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이거 수정됩니까? 1대1 미팅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절세 효과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하시게 되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바로 세금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취득세부터 양도소득세까지 제가 순차별로 강의를 드리는 시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취득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취득세, 재산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까지 제가 순차적으로 강의해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 취득세, 그 마지막 시간이죠. 네. 첫 번째 강의 시간에는 과세 표준까지 살펴봤고요. 저번 시간에는 취득세, 세율, 납세 절차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1강, 2강을 아직 시청하지 않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서는 먼저 이 강의를 한번 시청해 주시고 필요한 것만 이렇게 메모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이제 호텔을 취득하실 때 우리가 이제 많은 정보가 있어야만이 또 절세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한번 시청해 주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이번 시간에는 개인과 법인의 절세 노하우 아주 중요하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개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개인. 우리가 이제 취득을 할 때 말이죠, 개인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법인으로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호텔을 취득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취득세는 취득세는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해서 이렇게 취득세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예를 들면 과세 표준이 50억이다. A 호텔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50억의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개인으로 취득하시는 경우 세율이 4.6% 이렇게 적용이 되죠. 그러면은 취득세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2억 3천만 원 이렇게 나오는 취득세 세율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이 내용은 다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개인으로 취득을 할 때 어떻게 취득을 해야 유리하느냐, 절세 효과를 보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개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첫 번째는 단독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겠죠. 네.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제 저희 회사에서 이제 미팅을 많이 갔는데요. 예전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단독으로 취득을 많이 했습니다. 그게 이제 어디에서 입증이 되냐면, A 호텔을 보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호텔을 팔고자 했을 때 저한테 연락이 오지 않습니까? 이 현장에 가서 미팅을 해보고 등기부 등본을 열람을 해보면 거의 단독 명의로 많이 되어 있었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요즘에는 말이죠, 매도인의 등기를 띄워보면 말이죠, 거의 다 공유로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배우자와 같이 이렇게 공유로 취득을 한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래서 단독 명의로 취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를 지금 계속 말씀해 드릴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호텔을 개인으로 취득하시더라도 공유로 취득하셔야 됩니다. 공유 지분으로. 그러면 갑과 보통 배우자 이렇게 해서
공동 명의로 취득을 하셔도 지분을 50대 50이 가장 이상적이죠. 절세 효과가 좋습니다. 배우자 50, 본인 50 이렇게. 그런데 배우자 본인 90, 배우자 10. 물론 이제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니까 이러겠지만 이럴 때에는 절세 효과가 수치상으로 나오지만 40%의 절세 효과가 사라지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유로 취득하면서 지분을 이렇게 50대 50으로 해야 우리가 효과가 좋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네, 요즘에는 이제 조금 공유를 깊게 들어가서 자녀에 대해서 지분을 좀 나눠주는 것도 아주 이상적입니다. 네, 개인으로 취득할 때 가급적 공유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아무도 모르는 제3자한테 지분을 주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통상 보시면 직계 존속, 우리 아버지보다는 어머니보다는 직계 비속, 내 자녀와 함께 공유를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갑과 배우자 을, 그 다음에 자녀가 2명이 있어요. 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이렇게 4명으로 취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자녀의 참고하실 때는 자녀의 나이, 소득 이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서 공유로 취득하셔야 됩니다. 공유로. 네. 예를 들면 아들이 있는데 말이죠. 딸이 있는데 성년이에요. 또는 미성년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자녀가 있는데 둘 다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어서. 그리고 이제 호텔을 취득하시는 보통 우리 고객님의 연령층이 말이죠. 제가 70년 개띠인데, 만 나이 법이 개정됐죠? 올해 이제 53세입니다. 그런데, 통상 나이를 보시면 한 55세에서 65세 사이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면 자녀분이 거의 성년이 많다는 거예요. 최소한 대학교 이상, 또는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그럼 나이가 좋죠? 직장을 다니고 있다. 소득도 발생이 됩니다. 여기에서 소득은,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는 소득이어야 됩니다. 증빙이 되는 소득이에요. 이렇게 소득이 있으면, 이게, 이런 자녀한테는 지분을 일정한 부분 줘도 좋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이제 저와 개인적인 상담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본인이 40%, 배우자 40%, 그 다음에 자녀 10%, 자녀 10%, 나이와 소득이 증빙이 가능하다면,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30%, 30%, 20%, 20%. 지분은 뭐라고 그랬죠? 지분을 공유를 하되 가급적 비례하게 공유를 하면 훨씬 이상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절세 효과가 좋다고.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25%, 25%, 25%, 25%겠죠. 이게 절세 효과가 가장 좋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본인과 자녀와 지분이 똑같다? 나는 현재 58세야. 자녀는 지금 30세예요. 그런데 이 호텔에 대한 지분이 똑같아? 지분을, 호텔이 한두 푼으로 살 수 있는 부동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조금, 리스크는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호텔은 상가지 않습니까? 주택 중에 특히 아파트, 특히, 강남 4구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요, 여러분 무조건 편법이나 불법 절대 안 됩니다. FM대로 바로 신고를 하시고 취득하셔야 돼요. 자녀가 소득이 일정한 부분 증빙이 되는데 그 이상 과도하게 소득을 잡아서 지분을 많이 줬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과세관청에서 가장 먼저 현미경으로 아주 날카롭게 보는 게 강남 4구의 아파트거든요. 매매가 됐을 때. 예, 그래서 증여나 매매나
이거를 아주 면밀하게 살펴보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호텔은 상가지 않습니까? 상가 중에서도 이렇게 노출이 그나마 많이 안 되는 상가가 호텔입니다. 호텔. 그럼 역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노출이 가장 많이 안 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어떻다? 적발될 확률이 좀 적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불법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법적으로 약간 할 수는 있지만,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25%씩 하는 것보다 자녀가 나이나 소득에 참고하셔서 뭐 30대 30대 20 20 또는 40 40 10 10 뭐 이런 식으로 하셔도 좀 좋다. 이거 참고하셔서 하시고,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현황을 보고 판단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이렇게. 자, 만약에 이제 자녀가 나이도 어리고 소득도 없어요. 증빙이 안 돼. 그런 나이 있죠?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증여를 통해서 지분을 주는 겁니다. 증여를 통해서. 증여 10년간 성년 자녀는 얼마까지 비과세죠? 그렇죠. 5천만 원이죠? 여러분 뭐 이 정도는 잘 아시죠? 성년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은 비과세입니다. 미성년은 얼마입니까? 미성년은 2천만 원이죠? 10년 동안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녀를 낳으면 보험을 들어주죠? 보험을. 얼마까지? 보험료 납부 금액을 한 2천만 원까지. 왜? 10년간 비과세니까. 10년짜리 보험료를 한 2천만 원 총액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바로 이제 절세 효과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를 비율로, 물론 얼마 안 됩니다만, 호텔을 만약에 여러분께서 30억짜리를 취득을 하셨을 때, 이제 그 대출을 받고요. 대출을 받고, 자기 자본이 있죠? 네. 자기 자본만 가지고, 대출을 60% 받고, 자기 자본을 40%를 투자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 40% 중에서 미성년자다. 그럼 2천만 원이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겠죠? 지분으로 했을 때 뭐 몇 프로 되겠습니까? 그래도 이게 바로 이게 절세 효과다. 이게 바로 어떤 재테크의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에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놓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 만약에 비율을 40대 그 다음에 22 비율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부분을 여러분이 가장 많이 놓치시더라고요. 첫 번째, 그 매달 소득이 발생이 되죠, 여러분? 매달. 네, 소득 이득이죠. 매달 만약에 순수익이 계산하기 편하게끔 순수익이 1억이 발생이 됐습니다. 세금 내고 각종 공과금 내고 월급 주고 다 주고 나서 만약에 1억이 나왔어요. 1억이. 1억을 우리가 순수익으로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그 1억을 40대, 20대, 20으로 나눠 갖는 겁니까? 법적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나요? 배당을 그렇게 하라고? 이거는 법으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분 비율대로 나눠 갖는 거 아니에요. 매달 발생되는 소득 이득에 대해서. 이게, 자, 두 번째는 자본이득이죠. 양도차익입니다. 양도차익. 양도차익이 발생이 되면 우리가 양도세를 내야 되겠죠. 그 양도차익이 만약에 1억이 발생이 됐다. 그럼 1억에 대한 세금을 4명이서 내야 되겠죠. 어떤 비율로? 40대, 20대, 20으로. 이거는 이 비율대로 내야 됩니다. 지분 비율로. 그죠? 그러면, 본인은 4천만 원, 배우자 4천만 원, 자녀 2천만 원, 또 다른 자녀 2천만 원이 양도 차익인 거예요. 본인들의. 이 비율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매달 발생되는 순수익은 이 비율이 아닌 거예요. 이 비율이. 만약에 자녀 중에 정이 말이죠. 정이 지분 비율이 20%예요. 네. 지분 비율이 20%인데 이 정이 말이죠. 와서 호텔에 와서 노무를 제공을 했습니다. 노무를. 그러면
월급을 또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월급 플러스 2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에서 2천만 원만 주는 게 아니고 2,500이나 뭐 3천만 원을 줘도 된다는 겁니다. 3천만 원. 그러면 이 매달 받는 월급에 우리가 이제 각종 공제를 받아서 소득세를 신고할 때 그대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약에 A 호텔을 팔았어요. B 호텔을 삽니다. 다시 샀을 때 그때는 비율이 40대 40대 20대 20으로 갑니까? 아니죠. 이 호텔을 보유하는 동안 정은 소득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호텔을 취득할 때에는 35%, 35%, 20%, 30% 이렇게 가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여러분. 이게 포인트. 예. 왜냐하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본인이 증여 내지는 상속을 해줘야 될 시점이 왔어요. 본인이 딱 촉이 옵니다. 그럴 때 한꺼번에 증여를 해준다든지 본인이 사망한 후에 한꺼번에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되면 세금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크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리미리. 그래서 우리가 절세를 보기 위해서는 20년, 30년을 내다볼 줄 아셔야 되거든요. 그래 절세 효과가 좋지. 막상 닥쳤을 때는 이거를 어떻게 빼도 박을 수도 없는 겁니다. 세금은. 네, 그래서 이렇게 35, 35, 20, 30 이렇게 줘도 된다는 겁니다. 왜? 소득 증빙이 몇 년간 됐잖아요. 이게 아주 호텔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녀에게 거의 합법적으로 비과세 혜택으로 우리가 계속 지분을 늘려줄 수 있는 거다. 그렇게 하나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옆에 보시면 제가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마지막 단추까지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단추가 뭐죠? 취득세죠. 마지막 단추가 뭡니까? 양도세입니다. 그죠? 그래서 취득을 처음에 하실 때 잘 하시게 되면 양도세까지 절세 효과를 누린다는 겁니다. 물론 중간에 끼어 있는 보유세, 예를 들면 뭐 재산세라든지 뭐 부가가치세는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취득세하고 무관한데 양도세, 여러분 양도세 엄청 관심이 많죠? 왜? 양도세는 누진세율이거든요. 과표에 따라서 현행법상 8단계 누진세율입니다. 과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이 높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율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세의 절세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첫 단추인 취득을 할 때부터가 거의 판가름이 난다. 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취득세는 지금 취득세 공부하고 있죠? 비례세입니다. 비례세 4.6% 동일하게 적용을 하죠. 그런데 양도세나 종합소득세는 이게 누진세입니다.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과표에 따라서 세율이 차등하게 부과된다. 이런 이야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양도 차익이 과표가 양도 차익이 아니고 과표가 양도세를 내실 때 양도세의 과세 표준 과표가 6억이에요. 6억이면은 현행법상 세율이 42%가 적용이 되거든요. 6억은. 네. 그런데 공유를 했습니다. 배우자 간에 50대 50으로. 그러면 과표가 6억이면은요. 50대 50이죠? 이 비율대로 간다고 그랬죠? 갑 3억, 본인 3억, 배우자 3억이에요. 배우자 3억. 그러면 3억은 세율이 38% 맞죠? 네, 38%입니다. 3억에 38%, 3억에 38% 똑같이 내는 거죠. 50대 50이니까. 그러면 벌써 세율이 4%가 차이가 납니다. 4%. 이때 이제 절세 효과를 보는 거죠. 그렇죠?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그래서 개인으로 취득할 때에는 조건만 된다면 직계 비속과 함께 여러 명이서 동일한 비율로 취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법인의 절세 효과 한번 볼게요. 법인의 절세 효과를 보고 난 다음에 호텔을 취득할 때 개인으로 취득해야 되냐, 법인으로 취득해야 되냐, 마지막 키워드까지 강의 드리겠습니다. 법인으로 취득할 때는 첫 번째 키워드는 과점 주주. 이거는 여러분께서 다 아실 거예요. 법인으로 이제 취득을 애정이신 분들은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과점 주주로 법인을 설립하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과점 주주로 설립하면은 법인으로 호텔을 취득하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거의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호텔을 취득하게 되면 거의 이제 법인을 신설해서 이렇게 호텔을 많이 취득하거든요. 예를 들면 갑과 을이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갑은 매도인이고 을은 매수인입니다. 그러면 을은 취득을 할 때 개인으로 취득을 할 것이냐, 법인으로 이제 취득을 할 것이냐,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죠? 네. 그런데 을이 기존의 법인이 있어요. 기존 법인이 있습니다. X라는 기존의 법인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을이 물어보겠죠. 누구에게? 호텔 황제에게 물어보겠죠. 기존에 내가 X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으로 호텔을 취득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Y라는 법인을 신설해서 새로 만들어서 신설해서 호텔을 취득하는 게 낫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봐야 되겠죠? 네,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미팅을 해보면 거의 다 이제 보시면 대부분이 신설 법인을 설립해서 취득하는 것이 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설 법인으로 이렇게 취득을 하셔라 이렇게 권유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제 법인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신설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때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할 때 과점 주주로 설립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니까 다 아실 거라 이제 사료됩니다. 과점 주주가 아닌 지분을 나누어서 취득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고요. 과점이 몇 점이죠? 과점이 여러분 참고로 상식적으로 과점은 50%는 과점이 아니에요. 51%부터 과점입니다. 50%는 과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본인이 51%의 이상을 지분을 가지고 법인을 설립하면 안 된다. 네, 그런 말씀이고요. 두 번째는 단독법인. 단독법인의 양도양수입니다. 양수. 이게 실제 호텔에서 호텔 매매에서 많이 실제 이루어지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단독 법인을 양도양수 해보신 우리 그 애독자 여러분도 계셔서 현재 호텔을 운영하고 계시든지 아니면 그 법인을 양도해서 또 다른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하고 계실 것도 있으실 건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갑과 을이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네, 갑이 X 법인을 단독으로 설립을 해서 A 호텔의 자산을 이 법인으로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 안에는 다른 자산이 없어요. A 호텔만 있습니다. 이게 바로 단독 법인이에요. 보유하고 있다가 이걸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누구에게? 을에게. 그러면 을이 갑의 동의하에 을이 X 법인을 양도양수하는 거죠. 네, 양도. 을은 양수. 그래서 이제 그 법인을 이제 취득을 하는 건데 이때는 이제 진행하는 게 취득세가 아니에요. 이때는 법원 등기소에 가서
대표 변경 등기라는 게 있습니다. 변경 등기. X 법인의 대표이사가 갑이에요. 이 갑이 A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죠. 네. 그래서 이 X 법인을 을에게 양도 양수해 줄 때에는 대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가죠? 등기소에 가서 합니다. 등기소. 등기소. 그러면 자, 우리가 취득세는 지방세라고 말씀드렸죠? 지방세. 관할하는 거는 시군구입니다. 그러면 시군구는 이 X 법인이 양도 양수되는 거를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변경 등기를 어디 가서 합니까? 우리가 등기소 법원에 가서 하니까 시군구에서는 모릅니다. 그러면 이 등기소에서 시군구에 통보해 줍니까? A호텔의 법인이 대표 변경 등기를 했다. 이거를 통보를 해줍니까? 안 해줍니다. 그거는 통보를. 그러니까 시군구에서는 몰라요. 시군구에서는. 그리고 과점 주주가 아닙니다. 갑은. 그죠? 과점 주주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자, 원칙은 말이죠. 대원칙은 이 취등록세에 나옵니다. 대원칙은. 예. 부동산이 이전이 됐잖아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잖아요. 이거를 법인으로 포장을 해놓은 겁니다. 위에서. 그죠? 원칙은 나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취등록세가 발생되지 않죠. 그리고 대부분의 고객님들은 원칙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취등록세가. 예외적으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세모예요. 동그라미도 아니고 X도 아니고 사실은 세모입니다. 세모.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취등록세가 안 나오고 대표 변경 등기만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면 한 몇십만 원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A 법인의 주주의 동의가 있겠죠. 주주. 과점 주주가 아니니까 주주가 있겠죠. 이 주주 명부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인감을 첨부를 해서 을에게 넘기죠. 그 을도 역시 과점 주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 X 법인에 이제 취득하는 공유자, 지분권자의 이제 주주를 만들어야 되겠죠. 주주 명부를.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전이 되는 게 대표적으로 대표 변경 등기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 취등록세를 안 내거든요. 안 내는데 원칙이 안 낸다는 게 아니라는 거. 이거 하나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유튜브 상으로 공개적으로 좀 말씀을 못 드리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누가 건들면 어떻다? 내야 된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안 내는 게 아니다. 이거 하나 꼭 명심하시고요. 향후에 단독 법인의 양도 양수하실 때는 진행은 하시래. 진행하시면은 어떻다? 엄청난 이득을 보죠. 을은 엄청난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왜? 취등록세를 안 내고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러려고 갑은 처음에 설립을 할 때 여기 지워놨네요. 기존에 법인으로 A 호텔을 취득을 하는 게 아니고 신설된 법인을 만들어서 제가 취득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단독 법인이 아니면 안 됩니다. 단독 법인이 아니면. 그래서 단독 법인으로 설립을 한 거예요. 예. 그래야 이 호텔에 대한 자산 가치가 더 높고요. 이 좀 구매력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 네, 그래서 법인을 신설해서 취득을 한다. 그런데 단독 법인의 양도 양수가 원칙적으로 취등록세를 안 내는 건 아니다. 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오늘의 이제 좀 하이라이트인데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 계획법. 굉장히 이 말씀의 법인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법인은. 네. 우리 이제 예비 창업자 여러분, 특히 이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미팅을 해보면 말이죠.
예전과 다르게 아주 이제 뭐 법적인 것도 많이 알고 계십니다. 세무 관련뿐만이 아니라 뭐 민법이면 민법, 공법이면 공법, 뭐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뭐 어지간한 중개인은 이 고객님들이 질문하는 거를 대답을 못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니 고객님 그거는 변호사한테 물어보시죠. 아니 고객님 이거는 세무사한테 물어보시죠. 아니 고객님 이거는 법무사한테 물어보시죠. 저는 잘 모릅니다. 이렇게 발 빼면은 중개인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미팅을 해보면 굉장히 질문이 좀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수도권에 있는 부동산, 주택이든 토지든 상가들 취득하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분은 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은. 이제 상식이 되어버린 법률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로 굉장히 이 법을 잘 알고 계시고 있는데, 알고 계시는 법은,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아직도 이 법을 조금 이해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이 법을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 정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법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하여 수도권을 질서 있게 정비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도권의 땅을 내가 딱 밟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무조건. 어떤 땅은 과밀 억제권역, 또 두 번째네요. 두 번째 성장관리권역, 세 번째 자연보전권역으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제가 네이버에서 가져온 지도인데요. 조금 다른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지도가 커가지고 제가 네이버에서 캡처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보시면 서울은 무조건 과밀 억제권역입니다. 그리고 경기 일부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죠. 이렇게 보시면 경기 의정부까지는 과밀 억제권역, 그 양주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 되어 있고요. 이 밑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 연두색 부분이 있죠. 이거는 이제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자연보전권역은 뭐냐면 자연을 우리가 보존을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이 한강의 물줄기를 보존하겠다. 서울 사람들은 다 한강물을 다 먹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역시 한강물을 먹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수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그 자연보전권역 있죠? 이쪽 자연보전권역은 건축 행위에 대한 규제가 아주 심합니다. 왜? 건축물이 들어서면 사람이 모이죠? 사람이 모이면 오폐수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오폐수가 발생이 되면 그 물이 다 어디로 흘러가냐 이거예요. 결론은 다 한강으로 다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럼 이 한강물을 누가 먹고 사느냐?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질 관리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 강을 따라서 그 농장 같은 거 이런 거 허가 내주겠습니까? 돼지 농장 이런 거 허가 안 내준다는 겁니다. 공장 허가 내주겠습니까? 안 내준다는 겁니다. 상가 건물 허가 내주겠습니까? 안 내준다는 겁니다. 아주 규제가 심해요. 일반 음식점도 허가를 안 내줍니다. 식당을 허가도 안 내줘요. 아주 규제가 심한 데는. 그 정도로 수질을 철저하게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과밀 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나눠져 있다. 네. 그러면 과밀 억제권역은 뭐냐? 이렇게 보시면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입니다.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인구 밀도가 높이는 그런 유발하는 건축 행위는 규제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밀 억제권역에 제가 4년제 종합대학교를 하나 설립을 하려고 그래요. 허가 내줍니까? 안 내준다는 겁니다. 과밀 억제권역이니까. 그래서 지나치게 집중돼 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서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이렇게 되어 있죠. 성장관리 권역은 어떻습니까? 성장관리 권역은 성장하도록 유발시키는 지역이죠. 그럼 제가 4년제 종합대학을 과밀 억제권역에 설립을 하려고 그러는데 허가 안 해주죠? 그러면 저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유도하겠죠. 어느 지역에? 성장관리 권역으로 유도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의정부에다가 대학교를 설립하는데 안 해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한 이틀 있다가 전화가 옵니다. 양주시장한테 전화가 와요. 대표님, 저희 지역에 4년제 대학을 설립을 해주시면 제가 혜택을 많이 드리겠습니다. 공법적인 내용, 세법적인 걸로 혜택을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성장관리 권역은 과밀 억제 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산업의 입지와 도시의 개발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성장관리 권역으로 지정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네. 자연보존권역은 한강만 딱 기억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죠.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의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 그래서 자연보존권역 이렇게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이거를 법인의 취득세로 돌아와서 한번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돌아와서 지금 이제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갑과 을이 A 호텔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하죠. 매매 계약을. 여기까지 갑은 매도인, 을은 매수인. 이제 갑은 집으로 갑니다. 컴백홈. 이제 갑은 필요가 없어요. 을은 개인으로 취득할 수도 있겠고, 법인으로 취득할 수도 있겠죠. A 호텔에 대해서. 근데 을은 법인으로 취득을 한답니다. 법인으로. 그랬을 때, 을입니다. 이제 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매수인, 을. 매수인, 을이. 법인의 소재지가 있습니다. 법인의 소재지, 주소지죠? 법인의 주소지가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법인이에요. 과밀 억제권역에 있는 데다가 법인을 설립했어요. 법인 주소지가. 그런데 이 법인이 신설 법인이라고 가정해도 되겠죠? 이 호텔 소재지, A 호텔이죠? A 호텔 소재지가 과밀 억제권역에, 여기도 역시 과밀 억제권역에 소재지가 입지하고 있어. 이 호텔을 사는 겁니다. 이럴 때에는 취득세를 기본 세율이 기본 세율이 4.6%고요. 중과 세율이 9.4%입니다. 거의 2배 이상이죠? 그러니까 중과를 당하면 안 되겠죠. 중과를 당하면. 이거는 불법이 아니에요. 이거 편법도 아니고 지금 합법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럴 때에는 무조건 중과 세율을 적용합니다. 얼마? 9.4%. 100억짜리 호텔이면은 9.4%를 취득세를 내야 됩니다. 이 법인이. 그리고 이 법인이 과밀 억제권역에 있죠? 억제권역에 있는데 이 호텔의 소재지가 성장관리 권역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성장관리 권역이 있을 때, 그러면 이럴 때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느냐 아니면 중과세율을 적용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때요? 이런 경우에 4.6%입니까? 9.4%입니까? 이런 경우에도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율. 결론은 뭐냐? 이럴 때에는 을이 사고자 하는 호텔이 어느 지역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법인의 주소지가 과밀 억제권역이면
무조건 중과세율이다. 신설법인이잖아요. 신설법인 5년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단독으로 해서 제가 추천드렸죠. 과밀 억제권역에 법인을 설립해버리면 그 법인으로 호텔을 취득하면은 과밀이든 성장이든 무조건 중과세율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법인을 설립할 때 말이죠. 그렇죠. 성장관리 권역에 소재지를 두고 설립해야 되겠죠. 예? 성장관리 권역에. 네. 이것만 전문적으로 해주는 법무사가 있어요. 불법 아니라고 그랬죠? 그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예. 공유사무실 이런 거 있죠? 공유사무실. 예. 거기에다가 법인을 설립하는 겁니다. 그 주소지를. 그럼 그 주소지가 어디죠? 그렇죠. 성장관리 권역이죠. 성장관리 권역. 그렇죠? 그래서 법인 소재지가 성장관리 권역에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호텔 주소지가 말이죠. 과밀 억제권역이 될 수도 있겠고, 마지막 경우의 수죠. 호텔의 소재지가 성장관리 권역일 수도 있겠죠. 경우의 수 4가지 다 나왔네요. 네. 그러면 마지막부터 한번 볼까요? 법인의 소재지가 성장관리 권역일 때에는 호텔의 소재지도 성장관리 권역이면은 이때에는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4.6%, 100억에 4.6%. 문제는 뭐냐면 이게 포인트죠. 예. 별표 5개. 자, 법인의 소재지가 성장관리 권역에 무조건 설립해야 되겠죠? 호텔의 소재지가 과밀 억제권역이에요. 과밀 억제권역. 이럴 때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느냐, 기본세율을 적용하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예, 이때는, 자, 원칙은 말이죠. 원칙은 중과세율을 적용합니다. 9.4%. 그런데 이때는 예외를 뒀어요. 예외적으로 4.6% 기본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네. 이거는 조금 약간 편법이 필요해요. 편법이.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는 좀 말씀 못 드리고요. 개인적으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제가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법인의 소재지가 과밀 억제권역에 있어요. 서울은 무조건 과밀 억제권역이죠. 여러분의 법인이 명동에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광역시에 있는 호텔을 삽니다. 그러면 중과세율을 적용을 합니까? 기본세율을 적용을 합니까? 그거는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거죠. 대구는 수도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도권이 호텔 소재지가 수도권이 아니면 법인 소재지가 과밀 억제권역이라도 그냥 기본 세율인 거예요. 문제는 수도권 내에서 법인과 수도권 내에서 호텔과 그것만 경우의 수가 4가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경우에가 가장 예민한 경우고요. 원칙적으로 해버리면 9.4%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조건 예외적으로 가야 되겠죠. 네, 예외의 적용을 받아서 기본세율을 적용을 해서 호텔을 취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바로 절세 노하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 개인으로 취득해야 되냐? 호텔을 법인으로 취득해야 되느냐? 어떤 게 더 유리할까요? 라고 이제 여쭤보시면 개인마다 주어진 현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다른 거지 무조건 개인이 유리하다, 무조건 법인이 유리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법인을 개인보다 선호하는 이유가 있어요. 굳이 그 성장관리 권역에 법인을 설립해 놓고 과밀 억제권역에 호텔을 취득하면서 원칙은 9.4%인데 잘 우리가 합법적으로 해서 편법적으로 해서 우리가 4.6%의 취득세 세율을 적용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렇죠. 그거죠. 법인은 향후에
호텔을 이제 처분하지 않습니까? 처분하시게 되면 법인세, 과세 표준이 1억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지방세 2% 해서 22%의 세율을 적용하는데, 양도세 말입니다. 지금 개인 같은 경우는 양도세를 내실 때 과세 표준에 세율이 2년 이상일 때는 세율이 8단계 누진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은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과세 표준이 높으면 법인으로 취득하는 게 유리하겠죠. 그렇죠? 22%니까. 그런데 개인으로 취득하면은 과세 표준이 6억 이상인가요? 6억 이상이면은 6억을 초과하는 경우에 44%인가요? 이게 제가 아직 기억이 좀 잘 안 나네요. 한 8억을 초과했을 때인가? 그렇게 해서 45%죠. 세율이 최고 구간이 45%예요. 그러면 22%와 거의 더블 스코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인으로 취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갑이라는 사람이 호텔을 취득을 해서 말이죠. 시세 차익을 많이 볼 것 같다. 그래서 법인으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도 차익이 발생되지가 않아요. 양도 차익이 별로 남지가 않았어. 그래서 법인세를 내든 양도세를 내든 별로 효과를 못 봤습니다. 그러면 법인을 취득한 어떤 절세 효과는 아무런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예상했던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꼭 법인이 유리하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법인은 기장을 해야 됩니다. 기장을. 모든 지출 내역을 다 기장 처리해야 됩니다. 물론 개인도 말이죠. 개인도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실 때 5월달 내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실 때 기장의 의무는 없습니다만 기장 처리해서 신고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절세 효과를 더 봅니다. 당당 세무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노크를 해보세요. 그래서 개인도 기장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법인은 조금 더 까다롭다는 거예요. 아주 투명하게 회계를 다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 돈이지만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어요. 법인 돈이기 때문에 내가 쓰려면 다 그거를 징빙자료를 하고 지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개인은 그렇지 않죠. 개인은 내 통장에 있는 내 돈, 내 마음대로 누구의 허락 없이도 다 쓸 수 있는 거죠. 물론 법인도 뭐 허락받고 쓰는 건 아닙니다만 기장 처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호텔을 내가 여러 개 보유한 게 아니고 지금 처음으로 호텔을 취득을 한다. 처음으로. 그리고 공유자를 좀 여러 명 해서 취득을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굳이 법인으로 취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이 유리하냐 법인이 유리하냐 그거는 딱 이론상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AB 창업자 여러분의 그 현황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개인이 유리할 수도 있고 법인이 유리할 수도 있다. 거기에서 절세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걸림돌이 되는 거는 반드시 사전에 그걸 미리 알고 진행을 하셔야지. 한번 취득세 신고 납부하고 이거 수정됩니까? 수정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수정 안 됩니다. 다시 수정하려면 세금 다시 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신고 납부하기 전에 반드시 사전에 미리미리 파악을 하셔서 취득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께서 저에게 연락해 주시면은 1대1 미팅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께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절세 효과에 대한 노하우를 설명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시청해 주신 우리 애독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오늘까지 취득세 강의 드렸고요. 다음 파트 때부터는 이제 재산세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는 참고로 좀 굉장히 쉬운 세목이죠. 편안한 마음으로 즐긴다 생각하시고 강의에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